37편 D-Day 외환보유고 바닥. 실행. 조지 소로스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신중한 탐색전이나 방어선을 떠보는 교란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심장을 향해 퀀텀 펀드가 가진 모든 화력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전면전의 개시였다. 트레이딩 룸의 공기는 피냄새로 진동했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이 더 이상 숫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이 흘리는 피의 양이었다. 원화, 전량 매도, 보유 포지션의 200% 레버리지 사용. 타이거 펀드 진입 확인. 줄리안 로버트슨이 우리 뒤를 따릅니다. 유럽계 한머니, 전량 이탈 시작. 패닉셀. 시장은 거대한 광란에 휩싸였다. 조지 소로스가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이 한마디는 그렇지 않아도 기아 사태로 공포에 질려있던 시장의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한국은행이 불과 며칠 만에 100억 달러에 가까운 실탄을 소진하며 간신히 막아섰던 그 독. 이제 그 독을 향해 수십 배는 더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친 것이다. 한국은행, 반응합니다. 매수세 유입. 트레이더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들은 여전히 그 오만한 정부 관료의 결사방어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저항은 쓰나미 앞에 쌓아 올린 모래성처럼 처참했다. 물량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10억 달러를 쏟아내면 고작 5천만 달러, 1억 달러로 막아섭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그저 총알바지입니다.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처절한 사투를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김종영 위 감정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그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냥을 집행하는 포식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진짜 금고. 그는 스탠리가 보고한 100억 달러 미만 위 가용 외환보유고를 떠올렸다. 그들은 이미 나흘간의 전투로 그 실탄의 절반 이상을 태워버렸다. 남은 것은 기껏해야 30억, 40억 달러 남짓.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퀀텀 펀드와 전 세계가 쏟아붓는 매도 물량은 시간당 그 금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보스, 스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걸어왔다. 데이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들의 매수세가 사라졌나? 종영이 차갑게 물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이상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마치 금고 바닥에 남은 동전까지 긁어모으는 것처럼 10분에 한 번씩 소규모 자금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종영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들은 지금 중앙은행의 공식 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들의 예치된 자금까지 강제로 끌어모아 총알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쥔 마지막 한 줌의 모래였다. 공격을 멈추지 마. 종영이 명령했다. 그들이 가진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전부 태워버려. 저항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할 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공격은 다시 한 번 거세졌다. 그리고 마침내 D-Day가 왔다. 보스, 스탠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악이 담겨 있었다. 한국은행,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단 1달러의 매수 주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 10분간 완벽한 침묵입니다. 트레이딩 룸의 모든 괴물들이 일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들은 거대한 모니터의 그래프를 응시했다. 지금까지 거대한 매도 물량이 터질 때마다 필사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버텨주던 그 붉은색 매수 그래프.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 0, 0, 외환보유고, 바닥. 그들이 튼튼하다고 자랑했던 그 금고, 결사적으로 방어하겠다던 그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완벽하게 소진되었다. 났군. 한 매니저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원화 환율 그래프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수직으로, 아니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지옥의 밑바닥을 향해 자유낙하하기 시작했다. 1달러당 950원, 1000원, 1100원. 숫자가 의미를 잃고 미친 듯이 솟구쳤다. 그것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심장이 멎어버린 순간이었다. D-Day,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바로 그날이었다. 38편, 국가 부도의 날.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방패를 든 군인이 전사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갑옷조차 입지 못한 나약한 본체가 전 세계의 약탈자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원화 환율 그래프는 더 이상 그래프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수직으로 치솟았다. 1100원, 1200원, 1300원, 맙소사, 퀀텀 펀드의 트레이더들조차 자신들이 벌인 일의 결과물에 경악했다. 저항이 아예 없어. 이건 시장 붕괴다. 그들의 계좌에는 실시간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이 찍히고 있었다. 그들은 원화가 폭락할수록 돈을 벌었다. 그리고 지금 원화는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로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한 국가의 경제적 사망 선고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광란의 차트를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김종영 위 자아는 완벽하게 침묵했다. 그는 소로스 위 논리가 승리하는 이 완벽한 순간을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감상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오만함의 대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사 방어라고 했지. 자존심이라고 했지. 그 헛된 자존심이 나라 전체를 불태운 거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그 오만했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 백기를 드는 순간. 그것만이 이 미친 폭주를 멈출 유일한 신호였다. 보스, 뉴욕 시장 마감까지 1시간. 그 전에 항복 선언이 나올 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모두가 숨죽인 채 트레이딩 룸의 한쪽 벽면을 차지한 뉴스 채널들을 응시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공식 방송들은 이 사태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이 통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 시장 마감이 불과 몇 분 남지 않은 그 순간 속보입니다. 모든 채널의 화면이 동시에 전환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타전된 전 세계를 향한 긴급 속보였다. 화면에는 불과 며칠 전 결사 방어를 외치던 그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금은 마치 사형수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부는 오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침묵 동안 퀀텀 펀드의 사무실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그 단어가 나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그 단어가 장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자금 지원, 즉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느낌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퀀텀 펀드의 트레이딩 룸은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엄청난 함성과 환호성으로 폭발했다. 예스, 예스, 예스. 항복이다. 그들이 항복했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또다시 국가를 무너뜨렸어. 괴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수십억, 어쩌면 그 이상의 수익만이 보일 뿐이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종영에게 다가왔다. 보스,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김종영은 그 환호성을 뒤로 한 채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장관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그 오만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 그것이 소로스의 논리가 증명된 순간이었다. 국가 부도의 날. 그것은 김종영 위 조국이 사망한 날이자 조지 소로스라는 괴물이 자신의 원칙으로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한 승리의 날이었다. 그는 그 굴욕적인 항복의 장면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39편 굴욕의 서명. 항복이다. 그들이 항복했어. 퀀텀 펀드의 트레이딩 룸은 그야말로 광란이었다. 괴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들의 제왕 조지 소로스가 또다시 한 국가를, 그것도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던 거대한 나라를 무릎 꿇린 것이다. 수십억 달러, 아니 이번 승리로 벌어들일 돈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클 터였다. 하지만 김종영은, 아니 조지 소로스는 그 환호성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끝난 뉴스 채널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항복 선언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굴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었다. 보스,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고.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상기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니, 종영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화면을 가리켰다. 아직이다, 스탠리. 저걸 봐야지. 화면은 긴급 속보로 전환되어 며칠 뒤 열릴 조인식 현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제통화기금 IMF과 구제금융 협상 최종 타결. 저들의 항복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는 순간까지 종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들의 오만함이 전 세계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스탠리는 보스의 그 서늘한 집착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자는 패배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음미할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날이 밝았다. 종영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성으로 생중계되는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트레이딩 룸의 모든 괴물들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히 업무를 중단하고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서울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심판의 빛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정경제원 장관이 마치 사형수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뒤에 선 대한민국 관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렌즈를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한 백인 남자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IMF 위총재. 그는 이 몰락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집행관이었다. 회의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캉드쉬 총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이 구제금융 합의서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항복문서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다. 재정경제원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나라 전체의 무게에 짓눌린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국의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그 문서에 굴욕적인 서명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종영의 그리고 전 세계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서명을 하는 장관의 바로 뒤편. 미셸 캉드쉬 총재가 마치 감시자처럼 혹은 꾸중을 듣는 학생을 지켜보는 엄한 선생처럼 그의 머리 위에서 두 팔을 굳게 팔짱 낀 채 그의 서명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장면, 그것은 단순한 서명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오만함이 전 세계의 자본 논리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다. 서명을 하는 패배자와 그 패배자를 팔짱 낀 채 내려다보는 승리자. 결사 방어를 외치던 그들의 자존심이 그 팔짱 하나에 전 세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퀀텀 펀드의 사무실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완전히 개처럼 굴욕을 당하고 있군.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오만한 놈들. 종영은 그 화면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봤다. 김종영 위 자아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제가 되어버린 심장 속에서 그 굴욕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었다. 소로스 위 자아는 이 완벽한 논리의 승리에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 저것이 원칙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것이 시장의 논리를 거스른 자의 최후다.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캉드쉬 총재의 그 냉혹한 팔짱. 그것은 조지 소로스라는 괴물이 자신의 원칙을 관철시킨
완벽한 승리의 증표였다. 40편, 나는 괴물이다. 굴욕의 서명식이 끝났다. 화면 속에서 캉드시 총재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대한민국 관료들의 모습은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퀀텀 펀드의 트레이딩 룸은 다시 한번 샴페인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제왕은 역사의 길이 남을 완벽한 사냥을 성공시켰다. 김종영은 조용히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방금 전이 그 굴욕적인 장면을 마치 조각하듯 뇌리에 새겼다. 그는 스탠리와 괴물들의 축하 파티에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다. 기쁨, 환희, 그런 감정은 1992년 영란은행을 무너뜨렸을 때 이미 다 타버렸다. 태국을 무너뜨렸을 때는 다름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조국을 무너뜨린 이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는 얼음장 같은 확신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집무실 안쪽에 있는 거울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조지 소로스의 늙고 냉철하며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그는 이 얼굴에 깃든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그동안 그는 이 얼굴 속에서 김종영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고뇌하고 갈등하고 저항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거울 속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뇌하는 김종영이 없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위선에 몸부림치는 인간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원칙을 위해 자신의 조국마저 제물로 바친 완벽한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괴물이다. 그는 속으로, 아니,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나직하게 선언했다. 이것은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자기인식이었다. 1992년 그는 시장을 이긴 플레이어였다. 1997년 태국 그는 시장을 이용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무너뜨린 자가 되었다. 그는 김종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그 마지막 감정의 찌꺼기까지 제 손으로 완벽하게 살해했다. 그는 아버지의 피와 땀을, 조국의 오만한 자존심을, 그 굴욕의 서명 하나로 완벽하게 청산해버렸다. 마하티르가 그를 부도덕한 투기꾼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분노했다. 김종영의 자아가 그를 악마라고 불렀을 때 그는 고뇌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호칭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래, 나는 괴물이다. 나는 시장의 원칙이라는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조국에 마저 찢어발긴 존재다. 나는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포식자다. 그리고 포식자에게 먹잇감의 고통이나 비명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는 거울 속에 조지 소로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완벽한 자신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무너뜨린 괴물이 자신의 탄생을 자축하는 첫 번째 미소였다. 41편 쏟아지는 뉴스. 조국이 항복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 퀀텀 펀드의 사무실은 지난밤 역사에 남을 승리를 자축하는 광란의 파티로 불탔다. 수십억 달러,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한 단 한 번이 사냥으로 거둬들인 전리품이었다. 그리고 지금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김종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제물로 바쳐 조지 소로스라는 완벽한 괴물로 거듭났다. 그의 앞에는 괴물이 만들어낸 결과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지옥도, 그것은 그의 원칙이 관철된 시장의 새로운 진실이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괴물은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뉴욕의 새벽,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아비규환의 시장을 마치 자신이 연출한 거대한 연극의 천막을 감상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시작됐군. 항복 선언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의 방패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이제 시장에 남은 것은 갑옷도 무기도 없이 벌거벗은 채 공포에 질린 개인들 뿐이었다. 화면이 열렸다. 대한민국 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아니, 그것은 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땡. 그 소리와 동시에 종합주가지수 그래프가 마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수직으로, 아니, 그 어떤 반등이나 저항도 없이 바닥을 향해 내리꽂혔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서킷 브레이커 발동, 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앵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잠시 후 거래가 재개되자 그래프는 멈췄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패닉셀. 아니, 그런 점잖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것은 투매가 아니었다. 이것은 탈출이었다. 불타는 배에서 단 하나뿐인 구명보트를 향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뛰어내리는 아비교환. 종합주가지수 400선 붕괴, 350선 붕괴. 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며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탑이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반토막 나고 있었다. 종영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김종영의 기억 속 아버지가 우리 회사도 드디어 주식 시장에 상장한다 하며 기뻐하던 그 환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소로스의 자아는 그 기억을 과대평가된 자산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차가운 데이터로 분류할 뿐이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부채로 쌓아 올린 허상의 탑. 그 거품이 빠지는 소리일 뿐이지. 그의 시선이 다른 모니터로 향했다. 그의 주 전장이었던 외환시장. 그곳은 증권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요청한 순간 그들의 결사 방어 의지는 꺾였다. 하지만 시장의 공격 의지는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항복한 적을 향한 무자비한 약탈이 시작된 것이다.
환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1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들이 불과 며칠 전 자존심이라며 지키려 했던 900원 선은 이미 안드로메다 너머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1,300원, 1,500원, 1,700원 숫자가 마치 생명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시체의 피를 빨아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한국은행은 침묵했다. 그들의 금고는 텅 비었음을 전 세계가 알고 있었다. 방패는 없었다. 2,000원. 마침내 앵커의 입에서 그 숫자가 터져 나왔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 2,000원 돌파. 김종영 위 기억 속 1달러에 800원, 900원 하던 그 시절. 그때의 기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2,000원이라는 숫자와 부딪히며 기묘한 불협화음을 냈다. 2배 이상. 종영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이 나라의 가치가 불과 몇 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그가 당긴 방아쇠가, 그가 관철시킨 원칙이 한 국가의 부를 그들의 수십 년 역사를 단숨에 절반으로 증발시켜버렸다. 그는 쏟아지는 뉴스 속보들을 마치 잘 만든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목격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청산이었으니까. 이것이 괴물이 승리한 세상의 모습이었으니까. 42편 책임지지 않는 자들. 지옥도가 펼쳐졌다. 주가지수는 바닥을 몰랐고 환율은 하늘을 몰랐다. 온 나라가 비명으로 들끓었다. 모든 국민이 왜 이렇게 됐는가,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자들이 하나둘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책임자들의 그 추악한 변명쇼를 관람했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파괴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졌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의 저 인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단 한 줌도 지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그에게 격려를 넘어선 혐오감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자는 불과 얼마 전 결사 방어를 외쳤던 이제는 물러난 전 재정경제원 장관이었다. 그는 국회 청문회장에 불려나와 수척해진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것은 저희의 판단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조지 소로스를 위시한 거대 국제투기 자본의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고 우리는 그 거대한 힘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운 것입니다. 종영은 실소를 터뜨렸다. 악의적인 공격. 그가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내가 악의를 가졌던가? 아니, 나는 그저 너희의 부채 비율 500%라는 데이터를 봤을 뿐이다. 너희가 가짜 외환보유고라는 사기를 친 것을 봤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암을 지적하고 도려낸 외과 의사를 악의적인 살인마라고 매도하고 있었다. 저희는 튼튼하다고 믿었습니다. 펀더멘털은 닥치시오. 국회의원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 펀더멘털이라는 게 빚더미였단 말입니까? 다음은 기업가들이었다. 대마불사위 신화에 숨어 문어발식으로 빚을 끌어다 쓰던 재벌 총수들. 그들 역시 청문회장에 불려 나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책임이 아닌 궤변뿐이었다. 한보, 그리고 기아의 총수가 증인석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하지만 도 똑같았다. 저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것은 오직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애국심. 종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자신의 자본금보다 5배, 7배나 많은 빚을 끌어다 쓴 것이 애국심이라고. 그 빚으로 정계와 관계에 로비를 하고 은행을 사금고처럼 쓴 것이 애국심. 정부의 고금리 정책이 저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행권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정치인은 투기 자본 소로스 탓을, 기업인은 정부와 은행 탓을, 그리고 은행은 기업과 정부의 압력 탓을 했다. 책임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외쳤고 모두가 남 탓을 했다. 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며 환호할 때는 모두가 주역이었지만 그 기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지옥도 속에서는 모두가 엑스트라를 자처하고 있었다. 종영은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다. 그는 텅 빈 샴페인 잔을 내려다봤다. 이것이 내가 무너뜨린 자들의 민낯이다.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원칙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오직 변명과 궤변뿐.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죄책감의 찌꺼기마저 완벽하게 태워버렸다. 누가 괴물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의 원칙을 위해 냉혹하게 집행한 나인가? 아니면 애국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탐욕을 채우고 그 결과에 대해 손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는 저 위선적인 인간들인가? 그는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에 더욱더 깊은 확신을 가졌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저런 위선적인 인간들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괴물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